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이 바라본 대선 코너입니다. 그동안에 배종찬이 어디 미국에 출장을 가셨다면서요? 예,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어디 네브래스카 오마하 갔다는 설이 있던데. 네네, 오바마는 아니고 오마하. 오마하. 네네. 거기 어디 웨런 버핏을 만나러 갔습니까? 그날 만나주질 않더라고요. 저는 만나고 싶었는데 예. 그래서 버핏 형님을 뵙지는 못하고 예. 그 식당에 가서 고기를 썰면서 스테이크 버핏 하우스에. 형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좀 주식 대박이 좀 터지진 않나 이런 좀 기대감만 잔뜩 안고 부푼 채 그냥 돌아왔습니다. 네. 대선 전에 주식 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예, 주식은 쪽박, 우리 방송 황장수 뉴스 브리핑은 대박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배종찬이 오늘은 네. 지금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네. 한간에 이제 속설과 가설 또 뭐 이런 이 믿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좀 신빙성이 있는지 네. 이렇게 좀 알아보겠는데요. 야권으로는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 문제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다음에 또 이 안희정 후보가 민주당의 경선 룰에서 문재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 모바일 투표 부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황교안 대행이 출마 시에 만약에 새누리당이 아니 자유한국당 왜 이름을 바꿔가지고 맨날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헷갈립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자유한국당으로 나왔을 네. 때 20%를 넘어서 확장성이 있겠는가? 네. 그다음에 이 바른정당 이름 참 희한해요, 다들. 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네. 과연 저렇게 빌빌 하고 있는데 네.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괜찮아요. 음. 근데 저렇게 빌빌하고 있는 부분에서 네. 이렇게 지금 이 벙커에 빠진 것 같은데 저걸 돌파할 수 있을 건가? 네. 뭐 이런 이야기로 일부는 야권 후보를 중심으로, 네. 2부는 여권 후보를 중심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문재인 그 후보 부분이 지금 북한이 또 미국에 가 계신 동안에 미사일을 한 방 쐈지 않습니까? 네. 미사일을 쏘고 또 김정남이 지금 비살되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남도 우리 배법문장처럼 체격이 참 좋던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 저기 무슨 사이나 가스인지 네. 뭐 무슨 시린 가스인지 모르지만 네. 그냥 헝겊에다가 물 좀 묻혀갖고 식 한번 비볐는데 네. 저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주변에서 독침을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독침뿐만 아니라 옆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침 뱉는 사람도 요즘 좀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 독침. 침이니까. 네네. 그래서 하여튼 침자 들어가는 거는 다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저는 독침이 네. 우리 배봉부장님의 이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의외로 예약합니다, 제 피부. 의외로 네네. 그게 또 이제 의외성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은 지금 이 대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불안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이 곤란한 시기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정감을 원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특정 후보,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 안보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불안해 여기는 것이 바로 그런 발언들 부분들이 이런 미사일이 발사되고 북한의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피살되는 상황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심지어는 자신의 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이복 형제의 형님입니다. 어떻게 형님 앞에서 감히 말도 못하거든요. 근데 형님을 저렇게 독침으로 한다?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인륜적인 것인데 어떤 일을 저지를 줄 모르는 저 사람, 대표님도 북한에 있는 그 사람도 저하고도 체격이 비슷하네. 아니 왜 이럽니까? 좀 살 좀 빼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 줄 모르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안심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를 연내에 배치하라 이런 이야기가 매티스, 미친 개라고 하는 사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별명이 붙은 매티스인데 그런 사람이 와서 한미 동맹 이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럼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데 한국은 또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는 대통령 후보는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소장님 우리 2002년에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2002년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거든요. 전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경선을 끝내고 나서 얼마나 인기가 높았습니까? 굉장히 뭐 하늘을 찔렀죠. 그랬습니다. 그 당시 리서치의 조사를 보면 4월 2일 2002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무려 52.6%입니다. 당시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 탄생이었죠. 그렇습니다. 대스타 탄생,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그 당시 이해창 후보는 지지율이 30%밖에 안 됐는데요. 그해 2002년, 소장님 퀴즈입니다. 6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때 이 월드컵 3, 4위전을 한국과 터키가 하는 날 아침에 오전에 북한군이 연평도에서 한국의 거의 뭡니까 참수리를 침몰시켰죠. 예. 그래서 그 와중에 또 김대중 대통령이 월드컵 결승전을 보러 또 일본 도쿄까지 갔다. 그런 일이 있었죠. 역시 우리 그 소장님은 이 주식의 현인이 아닌 네브라스카. 예, 정말 이 당산동의 기억력의 현인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이어가십니까, 진짜? 2002년. 기억하죠. 그래가지고 오후에 이제 중결승이 한 3, 4위전을 했잖아요. 한국이 3대2로 졌죠, 그죠? 터키한테, 그죠? 정말 터키 또 형제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6.25 때 그런 형제국가의 도움을 받았듯이 많은 또 외국의 우리 우방국들이 한반도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2002년입니다. 기억이 좀 그때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하늘을 치솟던 노무현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52.6%가 이 연평해전, 제2연평해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발생하고 나니까 완전히 국민들은 불안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또 안보 이 샤이 보수가 결정했던 겁니다, 당시가. 그러면서 7월 6일 당시 2002년에 리서치의 조사 결과 지지율이 뚝 그냥도 아니고 뚝 떨어집니다. 30.7%로 이해창 후보가 40.6%로 지지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지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몽준과 단일화가 될 때까지 계속 수직 하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대선 후보로서 물 건너가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제가 그때 저 사람 안 된다고 탈당했다가 지금까지 야인으로 즐겁게 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것으로 도심에서 물러나셨던 거군요. 당산으로. 그래서 이제 당산으로 여의도서. 근데 그렇게 그 당 내부에서도 이제 포기를 하다가 정몽준과 단일화해서 뭐 겨우 되기는 됐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그 6월 말에 있었던 6월 28일인가 그렇죠. 이 연평해전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에서 북한을 의식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북한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또 처음에 북한이 공격을 해오는데 그 공격을 먼저 선제 공격은 절대 하지 말고 배로 이렇게 부딪혀서 밀어내라. 이런 지시가 내려갔다 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그 과정에서 대선 후보였던 이 노무현 후보는 여당 후보로서 정권과 이렇게 보조를 취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안보라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군인들의 생명이 당시 연평해전에서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또 영화로 만들어진 바가 있고 한쪽에서는 월드컵에 한호가 울려 펴질 때 우리 장병,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최전선 그 NLL 근처에서 목숨을 바쳤던 장병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물론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쭉 하다 보면 색깔론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어떤 이 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본인의 득표에 유리하게 지지율에 유리하게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국민들이 정말 마음속 깊숙이부터 언제나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대북 리스크, 안보에 대한 것만큼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그런 단일화라는 것이 있었기에 2002년에 노무현 당시 후보가 그래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이벤트를 생각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50대 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이런 대북 리스크 또는 사드 배치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식시켜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뭐 대세론 운운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근데 정작 보면은 여러 명의 후보가 대결하는 데서 지지율이 40% 50%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혼자서 거의 독주하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30% 언저리에서 왔다 예, 갔다만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 내외의 지지율을 우리가 대세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유권자의 한 3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숫자의 지지를 받는 것인데도 가장 앞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고 이렇게 헐떡거나 또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치솟는 걸 보면은 불안한 데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대구 또는 부산에 가장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분들마저도 그래도 안희정 지사 정도면은 좀 이 사람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사드 배치는 현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지율이 이만큼 또 안희정 이름도 안희정 안정 좀 비슷한데 이렇게 해서 또 마음을 얻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문 전 대표가 과연 사드 배치가 됐든 아니면 대북 개성공단 문제가 됐든 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된 본인의 문제, 또 인권 결의안과 관련된 부분들, 나는 이런 불안감을 사실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 제가 의문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다른 후보들과 극단적인 대치를 하고 있어서 보수 여권에 자신이 차별화를 통해서 약간 지지율을 뭉쳐야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러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조금 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수 여권은 후보가 제대로 지금 정리도 네. 안 되어서 질이 멸렬하고 있고, 네.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사드나 이런 부분에 안보 회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문재인 후보가 무엇 때문에 굳이 사드나 이런 그 안보 현안에 대해서 저런 포지션을 유지하고 고집을 해가고 있는가? 아니 본인이 당선되고 싶으면 문 후보가 제가 봤을 때 네. 안보 현안에 대해서 보수 행보를 한다고. 그렇다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달리 찍을 때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다고 자기는 이럴 표도 없어요. 오히려 얻을 표만 있지. 음. 그러면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될 건데 왜 저렇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뭐라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 저는 무슨 이 자리에서 무슨 낙인이니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걸 빼서 이 테크니컬한 선거 공학적으로 봤을 때 왜 저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실제 후보의 이 지각 변동을 일으킨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 총풍이니 또 북풍이니 이념적인 색깔을 드시우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소장님. 네. 근데 국민들이 그만큼 안보라는 문제에서는 리더십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2006년 기억하실 겁니다. 7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9월 이즈음 돼서 예, 추석 추석 직전인가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핵실험을 처음으로 했죠. 1차. 그러면서 그 전까지 앞서가고 있던 박근혜 후보가 그걸 완전히 지나면서 이제는 이명박 후보한테 뒷걸음치고 뒤집어졌죠. 이명박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예. 그러면 한 번도 이명박 대세론이 정말 거침없는 하이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실제 나중에 봤더니 대북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이 돼서도 잘 해결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뭐 예. 북한의 뭐 연평도 사건 때 그렇습니다. F-16을 이렇게 출격시켜서 북한을 쏴라 원점을 네. 그걸 갖다가 본인이 뭐 지시를 했니 안 했니까지 그렇습니다. 못했고 네. 뭐 천안함도 올해 천안도 그렇고. 비극적인 사태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그 안보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데, 그럼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겠다? 그럼 만약에 조기 대선을 만약 치러진다면 다음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7, 8월에 이제 시작되는 6, 7월에 바로 시작되는 그냥 거예요. 선거 끝나면 네. 다음 날부터 임기 시작이죠. 그런데 만에 그 부분을 결정하지 못하고 또 사드 배치를 반대하게 된다 만약에 그럼 또 어떤 결과가 올까요? 얼마나 또 나라는 혼란해지겠어요? 아니 미국에서부터 네. 반응이 올 겁니다. 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한국이 주한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네. 명분을 갖다가 포기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게 된다면 네. 한미 동맹에서 어떤 유해 요인이다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중립으로 갔구나. 네. 그렇다면 그 결국 동맹에서 중립으로 갔다면 저쪽으로 붙었다고 미국은 선택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왜 저럴까라는 부분에 네. 만약 제가 대통령이라면 속으로 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나더라도 네. 제가 만약에 빨갱인데 네. 대통령이라면 음. 사드 배치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되고 난 다음에 에라 대통령 됐는데 뭐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왼쪽에 보면 네.
무슨 통진당이나 정의당에서 유력 후보가 나와서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말을 안 하면 문재인 표를 다 깔아먹어서 아주 좌쪽의 표들을 네. 다 뺏기기 때문에 내가 사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갈 데 없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안 하든 결국은 이쪽이 싫어서 여기 찍을 건데 득표에서 도움이 안 되는 저런 이야기를 아예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냥 뭐 전 정권의 합의는 존중한다 선으로 그냥 빠져나가도 될 건데 다시 재검토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전부 안 할 거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왜 이러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선거 전략상으로도 내 이해를 못하겠다. 네. 지금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 해야 될 게 많아졌습니다. 개헌도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되고 사드 배치 여부도 다음 정부. 근데 선생님 이참에 출마를 하시는 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김준호 출마하시는 분들이 워낙 또 나섰는데 많아가지고. 네. 저는 출마를 하는데 갈 땅이 없어서 네. 당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당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 보수를 하시던 분들이 전부 태극기를 들고 가셔가지고 밑에 당을 만들려면 한 5천 명은 모아야 되는데 5개 광역시에 제가 우리 회원이 5천 명만 되면 무조건 당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회원이 늘어나다가 최근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제가 탄핵이 되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회원이 오히려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선의 꿈을 접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은 북핵으로 문제고 남한은 탄핵으로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북한 인민들도 핵핵거리고 우리도 핵핵거리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 안보 문제 불안감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핵실험 때문에 또는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또 걱정해야 되고 이제 좀 마음 놓고 좀 생활할 수 있고 인생을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런 조사들을 보면 저는 이게 안보 불안감에서 또 정치 혐오에서 많이 비롯됐을 거 보이는데 10명 중 뭐 5명 이상, 그 이상, 7명, 뭐 8명까지도 어떤 조사에서는 이민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혐오가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참 이 선거 이기기 위한 필승의 선거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을 안 쓰는 네.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개인적으로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종북 낙인을 찍고 네.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히 경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우리 국민들 제일 1순위일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큼이나 또 경제만큼이나 또 중요한 국민들의 이 다음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것이 안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철저한 검증,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정말 후보들 지금 거론되는 유력 후보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끝장 토론, 밤샘 토론을 뭐 채널에서도 하고 각 방송사에서도 하고 우리 이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도 나오셔가지고 왜 안 나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나오셔가지고 밤새도록 우리가 뭐 간식 다 제공 드릴 겁니다 아마. 네. 같이 먹는 후하게 게 좀 네, 관심이 네. 많으시고 근처에 또 맛있는 또 우리 또 고깃집도 있고요. 그 집 망해가지고요. 딴 데 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고기 맛있었잖아요. 네. 무엇보다 오늘 또 슬픈 많이 소식을 있어요. 접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다 나오셔가지고 안보에 관련돼서는 사드 배치, 또 개성공단, 또는 대북 제재, 또 대화냐, 제재냐 이런 건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발 좀 토론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동안에 S방송에서 네, 대선 후보 국민 면접이라고 하길래 네, 저는 대선 후보가 저한테 면접 받으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국민 면접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앉혀놨는데 네, 보니까 뭐 옛날에 저하고 뭐 사막유이 토론을 했던 분도 그 앉아계시고 네, 요즘 무슨 뭐 이 예능 프로에 나오는 영화 평론가인지 주업이 뭔지도 모르는 네, 네, 뭐 허모시 네. 그런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불러다가 힐링 캠프하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선 후보 토론하는 줄 알고 봤더니만 이것들이 예능하고 자빠졌네 하고 트위터에 하나 올렸습니다. 네, 네. 또 뭐 막 공격을 받으셨겠네요. 아, 그 감성 스토리부터 시작해가 네. 그거는 뭐 우리가 대선 후보의 감성을 알 필요가 뭐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드라이 해가지고 메말란 사람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네. 또 그 사람이 안보관이 투철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되지. 뭐 그 사람이 감성을 왜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됩니까? 네. 그 알아야 될 거는 묻지를 않고 그리고 어떤 후보는 이럽디다. 옛날에 무슨 뭐 금전 문제로 깜빵을 왜 다녀오셨느냐 하고 네.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뭐 옛날에 뭐 금전적인 법적인 문제 뭐 이러니까 그때 법이 미비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뻔뻔도 저 정도면 경제에 이르렀는데 네. 토론조차 되지도 않고 해명하는 기회를 주더라고. 또 이리 달리는 후보를 불러갖고는 사드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네. 뭐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이나 물어야 될 거는 하나도 안 물어. 각 후보별로 안 물어야 될 것만 집요하게 농담 따먹기를 해먹고 자빠졌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국민 면접이 아니라 국민 압류발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 갔던 동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압류발은 그냥 좀 스트레스를 준다 정도로 네. 밑에 또 지금 그럼 댓글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 네. 바람이라고 하죠. 네. 몇 분 지금 3, 4, 5, 6번 지금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조금만 저기 자제해 주시면. 제가 입이 조금 네. 이렇게 신중했으면 근데 대선 후보가 저는- 되어도 남았을 건데 네. 벌써 또 하셨었죠. 그걸 입을 못 참았어요. 네. 근데 진짜 국민들이 걱정인 것이 안보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안보는 대선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 가리고 왕하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박근혜 대통령도 저희가 이 대북 정책 많은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지금 국민들이 좌절하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검증을 받았더라면 적어도 이렇게 우리 마음이 상처 입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후보들 누가 되었든 간에 문 전 대표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방송하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우리가 이런 어떤 반응을 좀 자제해야 됩니다. 문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왜 비판하느냐고 해서 막 댓글이 막 수천 개가 달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또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왜 그럼 보수 후보는 가장 앞서 나갈 때 왜 댓글 안 다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우리는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면 더 채우면 될 일인데 좀 그런 부분들은 전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그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고 직전 또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국민들이 또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댓글 달기 전에 우리 뉴스 브리핑은 모두 까기 방송입니다. 모두 까기 인형이 아니라 네. 이제 차츰 다 깔 거니까 댓글을 자제하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네. 안희정 후보 약진이 아주 매섭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네. 인정을 할 만합니다. 그리고 뭐 안희정 후보의 뭐 이런저런 어떤 개인 검증의 문제보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 이야기할 네. 부분은 문재인을 과연 민주당 경선에서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지금 네. 국민 경선이잖아요. 네. 15일 어제부터 등록을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 누구든지 새누리당 왜 이름을 바꿔? 자유한국당 당원이든지 네. 바른정당 자유롭게 당원이든지 바꿨네. 네. 다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완전 오픈해서 등록을 하면요. 그런데 이 투표소가 시군 구마다 한 개씩밖에 없다요. 네. 그럼 전국에 270, 80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이 보수나 중도에 등록한 사람이 있다면 네. 뭐 어떤 언론은 보수 중도 등록자가 더 많을 것 같아. 이런 사람 바람 잡는 데도 있는데 그럴 거라고는 안 봅니다. 네. 너무 바람을 잡는 거예요. 네, 그건 너무 작았고. 네. 근데 좌우간 누구든 시군구에 하나가 있으면 네. 영등포구에 한 개 있어요. 네. 그러면 영등포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찍으러 평일날 네. 투표소까지 갈 사람 있을까요? 아 정말 일어나기도 싫죠. 네. 그러면 전체 투표가 실제로 된 게 100이라고 하면 네. 90%는 모바일로 투표를 해서 모바일로도 투표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모바일로 투표하는 방법은 앱으로 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앱을 통해서 뭐 신청을 하게 되고 예, 그럼 또 앱까지. 모바일로 예. 이제 인증 절차를 거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이제 투표의 관리가 선거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도움을 받겠지만 그런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심지어는 뭐 동원됐다. 심지어는 모바일 투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 절차의 내용상에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 네브라스카 왜 갔을까 네브라스카 말장난을 하게 돼. 하여튼 미국에 가서 보면 그런 막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미 고인이 된 사람까지 유권자 등록을 했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굉장히 집요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에서는 보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학을 떼는 그런 국민들도 나오게 되고 지금 신뢰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절차적인 정당성. 근데 우리도 지금 완전 국민 경선, 앞으로 다른 정당도 어떤 경선 과정을 거치면 정말 중요한 게 소장님께서 누차, 제차, 3차, 5차 이야기하셨던 이 신뢰,
이 관리에 있어서의 신뢰를 저는 반드시 줘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모바일 투표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1인 2표를 또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명의를 빌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전화를 네. 갖다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네. 내가 전화를 한 100개, 1000개쯤, 그렇죠. 1000개쯤 개통을 해. 그건 범죄죠.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굳이 개통을 안 네. 해도 번호를 그렇게 따와서 내가 하나의 이 부분에 컴퓨터를 켜놓고 네. 그 사람 이 번호를 다 따와서 입력시켜가지고 네. 하나씩 다운받아가지고 네. 투표를 하는 부분에서 기술적 방어 장치가 있겠느냐 이런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과연 그 모바일을 동원한 투표를 한국에서는 이 친노 진영이 제일 먼저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당내 선거에서 친노가 네. 대표 경선이나 또 대선 후보 경선이나 네. 이런 당내 경선에서 단 한 번도 모바일로 해서 패배한 적이 없는 모바일 100점 100승 전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012년에도 직접 투표에서는 손학규 후보가 그렇습니다. 당원 대회에서는 조금 앞섰어요. 모바일에서 졌어요. 네. 또 재작년입니까? 그거 누굽니까? 저기죠. 이 박지원 후보가 그렇죠. 네. 문재인 전당대, 후보하고 네. 당 대표 경선을 했는데 그때도 박지원 후보가 직접 투표한 데는 조금 앞섰어요. 네. 그 모바일 여론조사니 뭐 여론조사에서도 졌어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하고 모바일로는 거의 100점 100승을 하는 네. 친노 친문인데 네. 전체적인 투표로 봤을 때는 모바일이 90% 이상이고 직접 투표하는 사람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거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 안희정 후보가 그 문재인 후보와 친노의 네. 100점 100승 모바일 승리를 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어떤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깎아내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모두가 이의 개념은 아닌데, 근데 그건 정말 중요한데 신뢰를 거둘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운영은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시스템이 선진화되는 건 좋습니다. 모바일 투표자라고 하고 또 사이버 공간에서 투표를 할 수는 좋은데 문제는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공정하냐는 건 중요하거든요. 근데 손학규 전 대표, 이 모바일 공간에서 충분한 자기 지지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분들은 불리한 재료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작 그 부분의 역량을 보면은 역량이 부족한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여론상 그분에 대한 지지층들의 반응들을 보면은 상당히 대통령으로서의 후보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분이, 그런 잠룡이, 그런 잠재력이 있는 분이 지금의 다른 정당에 가서 그렇게 본인이 몸담았던 정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을까? 그거는 분명히 뭔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쌓였던 그런 마음, 켜켜 있어야 좀 네. 우리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뒤통수를 좀 맞았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론을 바라볼 때 좀 더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맹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크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를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당내 경선이라도 국민 경선을 했으면 네. 남녀노소 연령대별로 고른 사람이 참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요. 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라 해도 저 같은 경우에 네. 모바일로 그거 하려다가 열불이 나서 네. 인증번호 받아서 입력하고 뭐 이러는 게 그래서 막 컴퓨터를 부시는 분도 여러 분 네,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게 싫어요. 네. 디지털로 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은데 그거 지한테 돈 10원짜리 하나 떨어지지 않는데 네. 그 투표를 하겠다고 디지털에 이 뭐야 얼리 어댑티드도 아니고 네. 디지털에 조금 이렇게 어떤 분들은 디지털이 네. 아니고 발음이 안 돼서 데지털이라고 데지털이라고 네. 말하시는 분들이 네. 이거를 모바일로 투표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투표하는 사람들은 20, 30대, 네. 40대 초반 정도까지가 집중적으로 네.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진 특징적인 어떤 성향이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발현되고 또 그 사람들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당 주변에 세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이 거의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샘플로 보면 그래서 이 샘플링의 왜곡, 네. 표본의 네.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가 안희정 후보가 지금 네. 문재인 후보를 많이 추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지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절차가 공정해도 쉽지 않은 게임인데 이 모바일이라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모바일 투표하시는 분들이 그 경선에서의 후보자들의 그 경쟁력을 다 제대로 파악할 수 있냐면 그런 충분한 사실은 또 시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중들에게 적어도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은 대세에 묻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잘 지적하셨지만은 지금 완전 국민 경선제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앞서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그 벽을 넘는다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언더독 효과. 그럼요. 그래서 지금 안희정 지사가 정말 안깨비라고 그러거든요. 안깨비, 도깨비, 안희정 도깨비. 그래서 도깨비처럼 정말 지지율이 확 이렇게 미국 갔다 오시더만은 언어의 유의가 더 이렇게 아닙니다. 네. 세련되어졌어요. 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니까요. 제가. 네. 미국은.